어머, 저 사람 누구야? 학교에 들어오면서 담배를 피우네 쉿. 쉿, 조용히 해봐. 저거 문신 봤어 꿈틀거리는 용이야. 꼭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 서윤이 천천히 정문을 통과하자. 학생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과 함께 소문이 소곤소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고개를 돌려 그녀를 훔쳐보았죠. 하, 끊었어야 했는데 오늘은 진짜 안 되겠다. 서유는 손에 들고 있던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검은 재킷 안쪽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딸깍. 불꽃이 튀고 연기가 후하고 피어오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가운 과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의 휴대폰 알람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반지하 방 안은 여전히 축축한 어둠이 깔려 있었죠. 서윤은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벌떡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2살이 된 지금도 잠에서 깨는 순간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 상태였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온몸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탓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왼쪽 턱 아래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보였습니다. 서유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더듬었죠. 10년 전 칼에 베인 상처였어요. 그때의 아픔은 사라졌지만 그 순간의 서늘한 기억은 여전히 핏물처럼 선명했습니다. 서유는 옷장에서 택배 물류센터 유니폼을 꺼내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회색 상의, 그리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30대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가 한때 조직에서 칼잡이라고 불렸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부엌에서 간단히 토스트 한 잔과 인스턴트 커피를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아직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남동생은 늘 늦잠꾸러기였죠. 서유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물류센터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 서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그때부터 민준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도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사람 손잡고 살아라. 칼은 내려놓고. 물류센터에 도착한 서윤은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윤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여기서 서윤은 그저 성실하고 말없는 직원일 뿐이었어요.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번쩍번쩍 옮기고 주소를 확인하고 배송 준비를 하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동료들은 서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식사했지만 서윤은 늘 혼자였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과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서윤은 담배 한 갑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담뱃갑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어요. 서윤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죠. 그저 가만히 물고만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울컥 일어날 때마다 서윤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가던 시절, 누군가를 때려 눕혀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담배는 그런 충동을 억누르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피우지 않고 그저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끓는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곤 했죠.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유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가 좋아하는 걸로요. 서유는 작게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언제나 자신보다 누나를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집 근처 마트에서 라면과 계란,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를 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녁 식사 준비였죠. 서유는 이런 일상이 사무치게 소중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 평온한 시간들이. 반지하 집에 도착한 서유는 현관문을 열며 민준아, 왔어 라고 말했어요. 안에서 민준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누나, 고생했어요. 서유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 고소하게 면이 익어가는 냄새, 그리고 방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서유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폭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서유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담뱃갑을 꺼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서랍을 다시 닫았죠.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젠 사람 손잡고 살자.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야. 그날 밤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비웃는 법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민준이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민준의 입술 한쪽이 시퍼렇게 부어있었고 살짝 터진 자국까지 보였습니다. 정연은 즉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민준아, 입술이 왜 그래? 서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은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 이거요. 체육 시간에 농구하다가 그냥 좀 부딪힌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게 단순한 부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10여 년간 조직에서 활동하며 온갖 상처를 보고 또 당해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민준의 입술에 난 상처는 영락없이 주먹에 맞아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물티슈를 가져왔어요. 이리 와봐. 소독해줄게. 민준이는 마지못해 서윤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닦아주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시선을 피했어요. 서윤은 민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뒤섞 그런 눈빛이었죠. 정말 농구하다가 다친 거야. 서윤의 나지막한 질문에 민준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친구랑 부딪혔는데 그 친구 이빨이 제 입술에 닿았나 봐요. 거짓말.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변명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앞으로 조심해야 해. 입술 상처는 잘 덧날 수도 있거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억지로 말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의 상처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서윤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민준의 다친 입술이 계속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누군가를 무자비하게 때렸던 기억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폭력의 가해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피해자의 가족이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나도 씁쓸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민준이를 기다렸. 민준이가 나타났을 때 입술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좋은 아침. 서윤은 민준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은근슬쩍 학교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요즘 학교는 어때?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네. 그럼요. 다 좋아요. 친구들도 다 착하고요. 민준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아서 서윤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민준이가 학교에 간 후 서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도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아서 담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동료가 다가와서 서윤 씨, 무슨 고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라고 물었지만 서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이었어요. 자신의 끔찍한 과거 때문에 민준에게 피해가 갈까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는 민준의 학교 앞을 지나쳤어요. 하교 시간이라 학생들이 삼삼오오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혹시 민준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잠시 기다렸죠. 민준이가 나타났을 때 서유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민준이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 활발했던 민준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서유는 민준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꾹 억눌렀어요. 대신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죠. 집에 도착한 서유는 서랍을 열어 담배갑을 꺼냈어요.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들었지만 결국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창밖을 싸늘하게 바라봤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서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억지로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날 밤 서유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었어요. 담뱃갑을 꺼내려다가 멈추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직은 참자. 민준이가 말할 때까지. 하지만 서윤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틀 후 서윤은 민준의 교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교복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쪽지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글씨도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어요. 걱정 마. 담임도 우리 편이야. 뒤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쪽지가 의미하는 바를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담임교사까지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한때 학교폭력의 끔찍한 피해자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무력감과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다시 온몸에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즉시 민준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임교사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민준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는 없나요? 하지만 담임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 민준이요. 아주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고요. 전화를 끊는 후 서유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거짓이 이 일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요. 담임교사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유는 일찍 퇴근해서 민준의 학교로 향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서유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방문자 출입 절차를 밟고 교무실을 찾아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교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교 같았지만 어째서인지 뭔가 음침한 어둠이 깔려있는 것 같았어요.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 서유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교사가 학생 몇 명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오히려 교사보다 훨씬 당당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상하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 서유는 그 장면을 보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학교라는 곳이 이미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건 그 배후에 더 큰 권력이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서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어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지만 여전히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들끓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담배를 물고 있어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더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서윤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처음 칼을 들었던 이유,
그리고 차가운 조직에 들어갔던 계기까지 말이죠. 서유는 교무실로 들어가서 담임 교사를 만났어요. 하지만 직접 만난 담임의 태도는 전화 통화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회피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정말 저희 민준이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건가요? 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담임은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네,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집에서 민준이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어요. 이 교사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나서야겠다고. 학교를 나오는 길에 서윤은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과거 조직에서 활동할 때 몸의 피처럼 밴 습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윤은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다시 과거의 괴물 같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유는 민준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서랍 안에서 또 다른 쪽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끔찍한 협박성 내용들이었어요. 내일 돈 안 가져오면 진짜 죽는다. 누나한테 말했다간 너 진짜 끝이야. 같은 문장들이 날카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쪽지들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떨렸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온 거죠. 서유는 서둘러 쪽지들을 원래 자리에 둔 채 방을 나왔어요. 민준이를 마주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애써 웃으려고 노력하는 민준이의 모습이 더욱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민준이를 도울 것인지, 그리고 그 개자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윤의 손은 자꾸만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담배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꺼내고 싶은 끔찍한 충동 때문이었어요. 이틀 후, 방과 후 시간, 서윤은 민준의 학교 체육 창고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학교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서윤은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10여 년 전, 조직에서 활동할 때 몸의 밴 습관들이 다시 스멀스멀 살아나고 있었어요. 서윤의 손에는 민준이를 괴롭히는 학생 중 한 명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간 학교 주변을 맴돌며 관찰한 결과였. 그 학생은 최강민이라는 이름의 2학년 학생이었어요. 민준이보다 한 살 많고 덩치도 훨씬 컸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었어요. 서유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담배를 물고 있어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주먹을 쥐었던 순간, 차가운 칼자루를 잡았던 그 서늘한 느낌까지 말이죠. 최강민이 나타난 것은 오후 5시 30분쯤이었어요.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낄낄거리며 체육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담배를 피우러 오는 것 같았어요. 서유는 그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에 들어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야, 최강민.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강민과 친구들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서윤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강민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건방진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아줌마? 여기 학생도 아닌데 왜 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최강민의 얼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17살 남자아이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폭력에 익숙해진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서윤은 그런 눈빛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민준이라는 애. 알지? 최강민의 표정이 순간 싹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서유는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모르는데요. 그게 누군데요? 최강민은 시치미를 뗐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최강민보다 키는 작았지만 무언가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유는 주머니에서 민준이가 숨겨두었던 협박 쪽지 중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최강민의 필체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동생 얼굴에 손댄 새끼가 너냐?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최강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어요. 최강민은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서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최강민의 반응, 친구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의 상처와 일치하는 모든 정황들.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 깜짝할 새에 최강민의 멱살을 잡고 체육 창고벽에 쾅하고 밀어붙였어요. 헉. 최강민은 숨이 막혀하며 발버둥 쳤지만 서윤의 강철 같은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동생한테 손대봐. 그때는 진짜로 죽여버린다. 서윤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최강민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려고 했지만 서윤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은 최강민을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최강민은 캑캑거리며 목을 감싸쥐고 기침을 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체육기구 중 하나였. 기억해둬.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동생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야? 서윤은 쇠파이프를 최강민의 다리 바로 옆바닥에 힘껏 내리쳤어요. 꽝하는 굉음이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강민은 완전히 겁에 질려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서윤은 쇠파이프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미련 없이 창고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최강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윤은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로만 이동해서 유령처럼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어요. 오랫동안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폭력성이 다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엄마 앞에서 다짐했었는데 결국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버스 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이번에도 불은 붙이지 않았지만 격렬하게 뛰던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입술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 서윤은 민준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누나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민준의 말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데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별일 아니에요. 헤헤. 민준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어요. 최강민이 더 이상 민준이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민준의 학교 관련 정보들을 샅샅이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방법, 교육청 신고 절차 등을 알아봤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미 담임교사까지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썩어빠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서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최강민 같은 개별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 썩어빠진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칼 들었냐? 서윤은 즉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봤습니다. 박철민. 과거 같은 조직에서 활동했던 선배였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차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톤. 서윤은 전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철민이 형, 학교 CCTV에 내 얼굴 나왔다. 다행히 화질이 구려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움직임만 봐도 너라는 걸 알겠더라.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CCTV 사각지대만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박철민은 현재
강력계 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내가 수갑 들고 간다. 박철민의 말에 서유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 나 말 말고 내일 저녁에 만나자. 옛날 그 카페에서 박철민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유는 한참 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왔어요. 박철민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유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어요. 10년 전, 조직 시절에 자주 가던 낡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박철민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조직을 떠난 후 경찰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앉아? 서유는 박철민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박철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윤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동생 때문이었. 박철민의 첫 마디에 서윤은 놀랐어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 성격 모르는 줄 아냐. 남 일로는 절대 안 움직이는 애가. 가족이라면 모를까. 박철민은 서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을 때부터 박철민은 서윤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학교, 문제 많다는 거 알고 있어. 박철민의 말에 서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박철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스음 밀어놓았어요. 이거 가져가.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 서윤은 USB를 바라봤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 어머니 말이야. 박철민의 말에 서윤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서윤에게 가장 아픈 상처였어요.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은 서윤이 조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자료 모아뒀. 아직 정리 안 된 진실이 있어. 박철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서윤은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아팠고 또 무서웠어요. 형, 그 얘기가 지금 내 동생 학교랑 연결되어 있어. 박철민의 말에 서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죽음과 민준의 학교 폭력이 연결되어 있다니 서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박철민은 USB를 서윤 쪽으로 다시 한번 밀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결정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건지 아니면 끝까지 갈 건지.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어요.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대체 어떤 끔찍한 진실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형은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조직에서 손 뗀 이유. 박철민의 말에 서윤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들이 속했던 조직은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정치와 교육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었어요. 그런 더러운 일들을 보다 못해 뛰쳐나온 게 박철민이었고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일도 그런 거야. 아이들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판이 있어. 서윤은 점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민준이가 당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 단순한 왕따가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이고 거대한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해. 만약에 제가 다시 움직인다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어설픈 반쪽짜리 복수 말고. 박철민은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어요. 서윤은 혼자 남아서 차가워진 USB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어머니의 진실과 민준이의 미래가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제는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어쩌면 어머니의 몫을 대신하는 복수이기도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 보였습니다. 최강민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유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걸. 서유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연결했어요. 수많은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서유는 천천히 그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서윤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민준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실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장실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도 민준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혼자서 학교에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대화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댁의 아드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는 교장의 그 오만한 태도가 녹음 너머로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와 교장 사이의 격한 언쟁.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풍하는 끔찍한 소리. 서유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유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어머니는 민준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장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어머니의 호소를 묵살했고 심지어 거짓말쟁이 취급까지 했어요. 녹음 파일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교장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부모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풍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겁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비명. 서유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교장실에서 밀려나 계단으로 떨어지셨던 거죠. 언론에서는 단순 낙상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다음 파일을 열어봤어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상 상태를 기록한 의료진의 소견서였죠. 후두부 강타로 인한 뇌출혈,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추정되나 타격의 각도와 강도를 볼 때 단순 낙상보다는 외부의 강한 충격 가능성이 높, 의사조차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이없게도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유는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박철민이 모아둔 다른 자료들을 보니 민준의 학교와 관련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장인 이진석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핵심 후원자였고 교육 관련 이권 사업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어떻게든 덮어버리는 것도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였죠. 어머니 같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자체가 이진석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해 학생들의 정체였어요. 주동자는 이준영이라는 학생이었는데 바로 교장 이진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다른 학생들을 개처럼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교사들까지도 이준영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민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민준이는 책상에 엎드려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그대로 잠든 것 같았어요. 서유는 민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이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지만 어쩌면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박철민이 준 자료를 더 살펴봤습니다. 민준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상상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이준영을 중심으로 한 일진 조직이 있었고 이들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교사들까지도 이들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자료 중에는 교사들이 이준영 일당에게 돈을 상납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이준영이 아버지에게 교사들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학교 전체가 이준영이라는 어린 악마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서유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담배 따위로는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서유는 담배를 입에서 빼고 두 손으로 딱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때였어요.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민준이를 불러 옆에 앉혔어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물어볼 게 있어.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박철민이 준 자료 중 일부를 민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셨던 날의 기록이었어요. 엄마가 너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신 거 맞지?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결국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는 서윤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죄책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서윤도 민준이를 꽉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그랬어. 혼자 막 그렇게 산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다시 칼잡이 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요. 엄마처럼 누나까지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서윤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지키려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또 참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준이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그 쓰레기들에 대한 지옥불 같은 분노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서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결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도 민준이의 미래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되찾아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서유는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도와주세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박철민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알았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서유는 전화를 끊고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구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싸움이었어요. 서유는 담배 한 개비를 더 꺼내서 힘주어 부러뜨렸습니다. 이제 담배로 분노를 달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이틀 후 서유는 박철민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의 경찰서 사무실에서 만난 그들은 민준의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단순히 개별 학생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부패한 구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야. 교장부터 교사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까지 연결된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야. 박철민은 서윤에게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교장 이진석이 지난 10년간 학교 예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아들 이준영의 폭력을 어떻게 은폐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에까지 로비를 해서 감사를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럼 이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려야겠네요. 서윤의 말에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그놈들이 더 교묘하게 은폐할 수도 있어. 단 한 방에 숨통을 끊어야 해. 서유는 박철민과 함께 세밀한 작전을 짰어요. 먼저 이준영 일당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하는 모습까지 전부 기록해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교장이 진석이 직접 개입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서유는 며칠 동안 학교 주변을 돌며 이준영 일당의 패턴을 파악했어요. 그들은 주로 방과 후에 후문 쪽 구석진 곳에서 다른 학생들을 불러내 돈을 뜯어냈습니다. 교사들 중 일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고 심지어 이준영에게 부탁을 받아 특정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내 주기까지 했어요. 첫 번째 증거 수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유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준영이 1학년 학생 2명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장면을 선명하게 촬영했어요.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 한 명이 나타났지만 이준영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고는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완벽한 방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영은 교무실로 들어가서 담임교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용돈이 좀 부족한데요.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담임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이준영에게 줬어요. 이건 완전한 갈취였습니다. 서유는 이런 증거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갔어요. 박철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윤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경찰로서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은 해줄 수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민준이가 또다시 이준영 일당에게 불려나간 거예요. 서유는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돈갈치가 아니라 더 심각한 폭력이 가해질 것 같았어요. 야, 윤민준, 내 누나가 우리 강민이한테 뭘 했는지 알고 있냐? 이준영의 말에 민준이는 당황했어요. 최강민 사건이 이준영에게까지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모르겠는데요. 민준의 대답에 이준영은 비웃으며 화를 냈습니다. 모른다고 내 누나가 우리 조직에 도전한 거야. 그럼 내가 대신 책임져야지. 이준영은 민준이를 거칠게 밀쳐서 벽에 부딪히게 했어요. 민준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유는 참을 수 없었어요. 계획을 전부 바꿔서라도 당장 달려가 민준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이준영에게 맞섰던 겁니다. 그만해.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야. 민준의 변화에 이준영도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순순히 당하기만 했던 민준이가 반항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누나는 날 지키려고 한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스스로를 지킬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서유는 민준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려고 모든 걸 꾹꾹 참아왔던 민준이가 드디어 스스로 맞서고 있었어요. 이준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민준을 다시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교장 이진석이 나타났습니다. 준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유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교장이 직접 나타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빠, 이 새끼가 우리를 무시해요. 이준영의 말에 이진석은 민준이를 싸늘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민준,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있냐? 이진석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민준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온몸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갔어요. 너희 어머니도 이런 식으로 나대다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하지. 이진석의 말에 민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가 여기 와서 소란을 피웠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이진석은 공공연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암시했어요.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이 미리 당부했던 말을 필사적으로 기억했어요. 끝까지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제 너도 내 어머니 뒤를 따르고 싶냐. 이진석의 잔인한 협박에 민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민준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끔찍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박철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충분해. 이제 그만하고 나와. 박철민도 실시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서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민준이는 결국 이진석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민준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서윤과 박철민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단순히 한 곳에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동시에 모든 자료를 공개했어요. 이진석과 이준영이 은폐 작업을 할 단 1초의 시간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온 건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한 지역 방송사에서 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준영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영상과 교사들이 이를 묵인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그대로 공개되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방송사들도 이 사건을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어요. 교장 이진석이 지역 정치인과 연결된 이권 카르텔까지 함께 보도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윤의 어머니 죽음에 대한 진실이 공개된 것이었어요. 3년 전 이진석이 서윤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밀쳐서 계단에서 떨어뜨린 사건이 소름 끼치는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고 인터넷에는 이진석을 규탄하는 글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의 학교는 그날부터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부모들은 분노에 찬 항의 전화를 걸어댔어요. 교육청에서도 부랴부랴 긴급 감사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진석은 교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이준영은 학교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서윤은 퇴근 후 민준이를 만나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문 앞에서 기자들을 피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이를 불러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누나, 이게 다 누나가 한 거예요. 민준의 떨리는 질문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날 거야. 그럼 엄마 일도? 그것도 다 밝혀질 거야.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민준이는 서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서윤은 민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어요. 저녁 9시 메인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장 이진석의 사진이 화면에 나오면서 앵커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서윤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육청에서 이진석 교장의 직위 해제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학교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준영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모두 전학 조치되었고 묵인했던 교사들도 줄줄이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이진석이 결국 기자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에는 단 한 톨의 진정성도 없었습니다. 학교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뻔뻔한 모습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뉴스를 보며 담배 한 개비를 꺼냈어요. 하지만 입에 물지 않고 그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담배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분노를 억누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